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 실습 플레이그라운드 실습에서 비선형 신경망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몇 가지 다층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좀 단순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입력의 함수로 표현하고 단순화하면 입력의 또 다른 가중합을 얻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입력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노드들의 값을 이 와이어들에 주어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그런 출력이 있고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둬서 히든 레이어가 있더라도 그냥 단순히 가중치 곱해서 더하고 출력하는, 가중치 곱해서 더하고 출력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그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을 전혀 쓰지 않고 여러 층을 만들어 봤자 전혀 이 다층 구조의 신경망도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선형적인 결정 경계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비선형성을 도입해야 됩니다.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non-linear란 얘기죠. 영어로는 이런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방법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들에다가 비선형 함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할 때 이미 그렇게 하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노란색이 히든 레이어인데 히든 레이어에서 다음 히든 레이어로 움직이기 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약간 주황색 계통의 노드들이 있는데 여기 비선형 변환을 하는 함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이 노드를 그려놓지는 않고요. 그냥 활성화 함수를 여기에 적용한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출력된 결과값의 그러한 경계면을 우리가 비선형적인 non-linear, 직선이 아니라 소위 곡선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비선형성을 누적해 가면, 즉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면 입력과 예측 출력 간의 매우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선형성을 구현하는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다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소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라는 것과 렐루라고 약자로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로 렐루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시그모이드는 보통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할 때 많이 설명되는 거죠. 보통 출력층이 0 또는 1의 값 중에 하나의 둘 중에 하나의 확률값으로 표현될 때 많이 쓰는 함수인데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라는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인데 결과값이 이렇습니다. 항상 0 아니면 1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 그래프가 말하자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 입력값이 수평축인데요. 수평축이 아무리 작은 값을 가져도 0보다 작아지지 않고요. 아무리 큰 값을 가져도 1보다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고요. 렐루라는 소위 활성화 함수는 좀 다릅니다. 보통 max 0 또는 x라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값이 x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x 값을 출력하고요. 0보다 작으면 0인 값이 출력되는 거죠. max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에요. 그런데 입력값이 0보다 크면은 값을 그대로 리니어한 함수를 쓰는, 이 모양을 보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순화된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이 렐루라는 함수가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딥러닝 부분에서는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는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약화시킨다는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앞으로 렐루라는 이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한번 다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생길 겁니다. 아까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활성화라는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값을 우리가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여기 주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모델은 두 개의 입력 특성을 하나의 뉴런으로 결합합니다. 이 모델이 비선형성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모델을 실행하여 추측을 해보랍니다. 지금 데이터 자체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exclusive OR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그 동일한 파란색 점들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 그 주황색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그 exclusive OR를 그 판단할 때 쓰는 그런 영역과 비슷하죠. 이런 데이터의 결정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선형적인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선형성을 도입해야 되는데 활성화 함수를 안 썼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 들어갈까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그 메뉴가 조금 더 달라진 그러한 그 플레이그라운드 그 프로그램 환경입니다. 자,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 하나가 생겼네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활성화 함수는 아직 안 고쳐놨습니다. 일단은 선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비선형적인 함수가 여기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곱하고 더한 것이 그대로 그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학습 때는 지금 과정이 여기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에포크 수가 있고요. 여기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이 나와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출력값 구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바운더리가 결정이 그 확연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결정 경계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형 결정 경계로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것의 그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손실이 작은 그 경계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또는 수평으로 그 수렴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이 두 영역을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화가 선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어떠한 비선형성도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손실이 0.5 이상이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러니까 반이 틀린 거죠. 0.5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정 경계를 가지면은 이 파란색 부분의 반이 그리고 붉은색 부분의 반이 잘못 그 분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히든 레이어의 뉴런 수를 1개에서 2개로 늘려보고요. 그리고 선형 활성화에서 렐루와 같은 그런 비선형 활성화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수를 2개로 한번 늘려볼게요. 즉 여기서의 일단은 끄고요. 재설정해 놓고요. 뉴런을 여기서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히든 레이어는 1개만 있는데 뉴런을 늘릴 수도 있고요.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2개로만 먼저 그 노드를 하고요. 여기서 활성화를 일단은 그 렐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렐루로. 자, 그리고서 이미 벌써부터 시작부터 좀 다르네요. 자, 한번 학습을 시켜볼까요? 자, 학습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을 나누고 있죠. 잘. 그래서 학습 손실은 0.2로 0.5였는데 아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항상 같은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게 non-linear optimization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에 따라서 그 로컬 미니멈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솔루션이. 지금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학습 손실은 아까보다 좀 더 떨어진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또 실행을 여러 번 실습을 해볼까요? 요번엔 또 다른 모양을 띠네요. 그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즉,
요 영역만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될 텐데,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아마 살펴본 그 예와 마찬가지, 그 다른 그 이전 렉처에서 말했듯이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기면은 직선 두 개를 가지고서 경계선을 만든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패러렐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시작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번 반복을 새로 할 때마다 시작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위 수렴하는 속도나 그리고 그 수렴된 값의 그 크기에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결과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런이 두 개인 히든 레이어로 학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이 실습은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는 효과적인 모델을 학습하지도 못해요. 아까 본 것처럼요.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시도해 봐야지만 우리가 그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과제를 한번 해볼까요? 히든 레이어 및 레이어당 뉴런의 수를 추가해서 또는 삭제해서 실험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 자유롭게 학습률과 기타 학습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테스트 손실을 0.1717 이하로 얻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노드와 레이어 수는 얼마인지 알아보렵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는 조금 전에 한 개만 썼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레이어는 한 개만 썼는데 그리고 뉴런도 두 개만 썼죠. 이것을 레이어를 한번 늘려볼까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레이어죠. 히든 레이어 두 개, 출력 레이어 하나. 그리고 그냥 두 개 그대로 놔두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리프레시하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손실은 아까 0.17 어디로 낮춰보려는데 거기까지는 가진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낮은 것 같죠? 학습률을 약간 높여보겠습니다. 0.3으로. 지금 여기 학습률의 그 배율을 보면요. 보통 요 낮을 때는 10배로 그리고 요 중간에 1 주변에 0 주변에서는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그 증가시키는데 보통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 룰 오브 썸입니다. 자, 레이어를 더 늘렸어도 별 효과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뉴런을 더 늘려볼까요? 요거를 4개, 요걸 2개로 하고서 한번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달라지네요. 그죠? 즉, 요 왼쪽 아래 영역과 지금 0.176까지 얻어졌는데 테스트 손실에서는 0.181로 아직도 높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얻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그 첫 번째 그 히든 레이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 직선의 그 각도 변화로만 우리가 그 패턴을 잡아내고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또 잡아내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 굵기 선들이 바로 그 와이어들의 그 가중치의 값의 크기입니다. 주황색은 네거티브 값이라는 얘기고요. 그 파란색은 포지티브 값인데 굵기가 굵으면 값이 큰 거고 굵기가 얇으면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0.163 그죠? 자, 요번엔 레이어를 한 번 더 늘려 봅시다. 그래서 처음엔 4개, 3개, 2개로 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아까보다도 훨씬 복잡한 그 네트워크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찾고 있죠. 다시 리프레시하고 초기 값을 다시 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별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네요. 그죠?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0.16으로 떨어졌고요. 점점 이 테스트 손실이 0.17까지 얻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굉장히 훈련 자료에선 잘 찾아내고 있고, 이건 아마 노이즈 값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노이즈를 조금 한 20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노이즈 20에서 0.7, 아까 기준점이 0. 노이즈 35에서의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낮아지니까. 자, 학습 손실은 굉장히 쉽게 찾아지고요. 이 테스트 손실이 그 정도까지는 낮아지진 않지만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면 수렴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렐루를 써도 되고요. 사실은 시그모이드도 이 정도는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그모이드는 별로 이렇게 효과는 발휘 못하고요. 렐루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까 여러분들은 렐루를 주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기서는 레이어 1에서는 3개, 2에서는 3개, 3에서는 2개로 얻어냈다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3개, 3개, 2개였죠. 3, 3, 2. 3, 3, 2 맞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리프레시 하고서 여기서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수렴 잘 하고 있네요. 점점점 0.157, 151, 학습 손실은 아주 쉽게 0.14까지 떨어지는데, 이 테스트 손실이 잘 떨어지질 않네요. 이거를 배치 크기를 한번 조금 늘려볼까요? 또는 데이터를 조금 바꿔봅시다. 데이터가 형태 자체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0.146까지도 떨어지는 이 데이터 분포 상황도 약간 영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갔을 때 굉장히 잘 분리되는 걸 알 수 있죠. 테스트 데이터도 0.141, 그리고 학습 손실 는 0.15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수렴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